하셨어요? 다 하셨나요? 우리 줄리박 씨 우리 색소폰 불러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죠? 오늘을 위해서 특별하게 오셔서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저기 색소폰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일단 명함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음악으로서 우리를 감동 줬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32회 문화의 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인회 부회장 진채이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의 센터를 시작한 지가 2년 반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셔서 이제 문화의 센터 하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쫙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이번 달은 우리가 이제는 미리 신문에서 나간 것처럼 또 우리가 또 우리 학창 시절에 사실 시들 여러분 시를 많이 읽으셨나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LA에 살면서 너무 각박하구나. 근데 이렇게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또 한인회에 있다 보니까 또 한인회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인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단체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프국장님 지금 퇴근 시간인데 퇴근도 안 하고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문화센터도 있지만 또 2020년도 뭐 하죠? 우리 지금 3월달부터 인구 센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그 한인의 우리 LA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인 인구가 살고 있나를 알려줘야지만 우리의 정치력 신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 한인회에서 하는 일들을 봉사해서 이렇게 같이 한인회가 무슨 일을 하지 하고 좀 더 주의 있게 좀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7시 시작인데 시작 전에 우리가 꼭 하는 준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 운동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웃음 전도사 손상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 나왔다. 네,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펴시고, 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뼉을 한번 칩니다. 크게 웃으면서 박수! 여러분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걱정이 됩니까? 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걸리지 않는 백신을 나눠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웃으시면 면역이 굉장히 스트롱해집니다. 예, 면역이 강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감기를 한 번도 앓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감기약을 가지고 있는데 감기기가 딱 있으면 감기약을 딱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소파에 딱 앉아서 5분간 크게 웃습니다. 예. 그러면은 잘 들립니까? 네, 5분간 웃으시면 감기는 확 날아갑니다. 자, 우선 오늘 정말 반가운데 우리 미셸 선생님이 또 우리 강사로 오셨는데 또 만나보니까 또 옛날에 또 좀 아시던 분이고 이렇게 또 뛰어난 강사로 오실 줄 미처 몰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정말 시는 별로 안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런 뭐랄까 아까 전에 그 색소폰 부는 그런 야간 업체에 주로 드럼으로 인해서 시는 안 했는데 제가 아는 시가 하나 있는데 김소월이가 쓴 시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보기 싫어서 갈락하면 뒤통수에 굵은 소금 확 뿌리 붉기다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자, 어쨌든 저는 웃으려고 얘기했고요. 자, 우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예, 인사해보세요. 예. 자, 예, 고개만 까딱할 게 아니고 말로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하는데 끝을 살짝 올리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옆에 짝꿍을 보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자, 옆에 짝꿍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안 나옵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행복해요. 네, 정말 잘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면역 체제를 활성시키는 방법을 연습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면은 면역이 스트롱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간단한 병들은 다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모든 일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크게 웃고 오늘 간단하게 체조를 하고 메인 강사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가슴을 펴시고, 네, 숨을 깊이 들이시. 가슴을 편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있다 하는 의지입니다. 자신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가슴이 움츠리더래요. 예. 이 마이크가 조금 그렇네. 예. 한인애가 조금 네, 여러분들이 이 가끔 마이크가 이런 이유는 도네이션 좀 많이 해가지고 한인회를 좀 살리라 뭐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을 펴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짝꿍 얼굴을 쳐다보면서 15초로 웃습니다. 웃음 박수 준비 하면 야 합니다. 웃음 박수 준비 야. 웃음 박수 시작. 네. 여러분들이 15초를 크게 길게 웃으면은 여러분들 몸에 생기는 나도 모르게 생기는 암세포 500마리를 죽입니다. 예, 그것이 의학계에서 밝혀졌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걸 잘 아는데 웃을 일이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내가 또 웃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지? 네. 이상하게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길에 가다가 좀 웃으니까 사람들이 막 앰뷸런스를 불러. 그래서 지금부터 웃음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자, 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운동이다. 첫째,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자, 따라합니다. 하하. 손뼉을 치면서 네, 정말 잘하십니다. 크게 웃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그리고 크게 웃는 것을 습관하면은 나도 모르게 생기는 통증을 없애는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따라합니다. 손을 드시고. 자, 첫째. 크게 웃는다. 둘째. 길게 웃는다. 자, 모션을 따라하세요. 길게 웃는다. 자, 따라합니다. 하하. 자, 15초를 웃습니다. 그쵸, 10초. 15초. 네. 여러분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암세포 500마리를 지금 죽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명이서 같이 웃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같이 웃을 때에 33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드시고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운동이다. 첫째, 크게 웃는다. 둘째, 길게 웃는다. 셋째, 온몸으로 웃는다. 네, 박장대소입니다. 박장대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여학생들은 그냥 옆에 꼬집으면서 이래 웃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 한번 크게 박장대소를 하면은 우리 몸에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여러 가지 잡다한 병들이 다 날아가고 우리가 삶에 큰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가슴을 펴시고
크게 길게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겠습니다. 박수 준비하면 야 합니다. 박수 준비. 야. 자, 짝꿍 얼굴을 쳐다보면서 박수 시작. 네,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중국에서 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중간에 우리 웃음소리를 듣고 다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다 같이 명세를 하고 우리 참으로 훌륭하신 미셸 선생님의 강의를 듣겠는데요. 자, 다 손을 드십시오. 자, 지금부터 명세를 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웃으며 살겠다. 당연하지. 나는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있다. 당연하지. 나는 매일매일 행복해지고 있다. 당연하지.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당연하지. 자, 다 같이 가슴을 펴시고 크게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준비. 예, 약합니다. 약해. 다시 한번 힘차게 준비. 시작. 네, 정말 잘하십니다. 예, 자, 마이크를 우리 선생님께. 찍을게요. 그러면 자, 제가 얼굴이 다 안 보이는 분, 어머니 거기 얼굴 안 나와요. 네. 자, 웃어주세요. 자, 찍을게요. 일단 하나, 둘, 셋. 손 선생님 웃음. 자, 따라합니다. 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미셸 시문학평론가 선생님은요, 한백문학 시문학 당선을 했고요. 문학거식 평론 부분에 당선을 2010년에 했습니다. 제14회 가사문학상 수상하셨고 미준보건방송 창작 성과제 작사상 수상하셨고요. 시집의 새소리 맑은 아침은 하늘도 맑다. 창문 너머 또 하나의 창이 열린다. 거리의 몽상, 시아집, 하늘빛, 부셋찍어 등 다수가 있고요. 문학방송을 진행하셨고 라디오 서울, 정미셸의 시야 음악 프로그램 및 미주보건방에서 마음의 보석, 정미셸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여행 프로그램 등 미주 동아일보 등 기자를 역임하셨습니다. 기독교문협회 회장이시고요. 현재 가운데 공무원이자 우리 정미셸 우리 시인님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인들하고만 이야기했지 그렇지 않은 일반 여러분들하고는 처음 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깊이 뭐 한 사람을 연구하고 나가는 것도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 암송해 봤던 거 또 들어보면은 기억이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옛날에 했던 것들을 조금씩 기억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 10분을 추려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10분을 추릴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문학이라 하면은 이게 19세기에 1908년도에 6등 최남선 작가께서 소년 잡지에다가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그 시를 발표했는데요. 이전까지는 그 모든 정형적이고 그 형식적인 그런 시를 써오다가 자유시로 들어간 최초의 시여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현대문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08년이니까 1908년에서 100년이 지난 해가 2008년. 예.
2008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2008년도에 100년사가 됐다고 해서 많은 잡지사들 또 시위 전문 단체들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시가 뭔가,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서베이에 뭐 조사가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그 도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로 넣어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명의 대표작을 한번 같이 해서 해본다는 그런 이미지, 이 순번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서 하느냐, 또 어떤 시기에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그 텍스트,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그런 답이 현재 국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문학평론가로 계신 분들 10분을 추려서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A항에 나온 10명의 시인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시인들 248명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볼 때는 또 다른 도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 또 1위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이 나오는데, 근데 그룹을 또 달리해서 시인만 다시 조사하고 또 평론가만 따로 하고 또 그거를 다 합해서 했을 때는 또 다른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인과 평론가를 다 합해서 해서 토탈을 낸 거는 텍스트에 나왔던 교과서적인 거 거의 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리고 애송시를 하는, 여러분들이 애송시 순번으로 하는 거는 시인들이 그렇게 조사해서 했던 이 순서랑 별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을 저희가 이제 추려서 이렇게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가 현대문학을 시작했다는 건 19세기부터 시작을 했고, 19세기 이전은 고전문학이라고, 19세기 이후는 이제 현대문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제 근대냐 현대냐 이거를 따지는 거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현재 100년사를 넘은 그런 현대문학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신채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신채시라는 육당 최남선의 뭐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채시를 발표해서 이때부터 뭐 시작됐다 했는데, 신채시를 하는 건 새로 나온 시란, 새로운 형태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라보지 못하던 거, 이런 것들을 고전시보다는 정형성이 조금 약하지만 자유시보다는 산문성이 강한 1900년대 그 과도기적인 시 형태를 신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형시의 틀을 깬 거죠. 이렇게 해서 현대문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또 지금 이제 통계를 내면 또 다른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번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룹의 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시인을 좋아하느냐, 어떤 시를 좋아하느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시인, 한국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누구일까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은 누구일까? 이건 다를 수 있죠. 거기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또 두 번째로 한국인이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는 무엇인가 아는 것이 있으면은 적어보세요. 뭐 국화협에서도 있죠. 뭐 여기에 적히지 않은 것도 많을 거예요. 별 해는 밤도 있죠. 또 뭐 윤동주의 서시 외에도 많죠. 적어 넣어 보시고. 적으신 분, 우리 저기 남학생 선생님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1번 그 좋아하는 시인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이창호 선생님. 우리 남학생 하얀 머리 남학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윤동주 선생님. 네. 그리고 애송 시는 김성월님의 진달래. 진달래. 네. 또 한번 적으신 분, 나는 다른 게 다 다른 이거는 다르다 하신 분 한번 발표해보세요. 저는 좋아하는 시인은 기영도 시인님이고요. 네. 좋아하는 애송시는 사랑을 잃고 나는 쓴의 기영도 시인님의 작품이고요. 네. 그 서장윤 시인님의 홀로서기를 애송시로 좋아해요. 예, 예. 기영도 시인은 두 번째 그 애송시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을 뽑았을 때 여기에 20등 안에 들어요. 그래서 젊은 시인이고 또 살아있 그 당시에 아주 젊은 시인으로 치기는 그런 분들의 시도 여기 많이 올라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송시에서는 서정주 시인을 제일 좋아하는 시인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인과 달리 시인들 뽑은 시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서정주 시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서정주 시인의 작품을 제일 많이 암송하고 애송한다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분의 시인으로서의 제일 높은 점수를 준 게 서정주 시인.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등에 자화상이 들어가고 6등에 동천이 들어가고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동천은 대표시에서도 들어갔죠. 근데 지금까지 전해 얻은 거는 뭐니 뭐든 문학사적인 그런 성처도가 높다 이런 거는 김소월이에요. 그 김소월에서 이렇게 쭉 그런 연도로 내려온 것들을 봤을 때 항상 김소월, 뭐 윤동주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지고 백석과 강수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시대별로 그 좋아하는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은 애송시와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씨의 시는 우리가 서시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기 대표시로는 또 다른 고향이 나와 있고 김수영의 풀이라는 것과 또 김춘세 꽃은 항상 똑같은 그런 걸 하는데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 대표시면은 애송시는 향수 그 노래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도표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시와 그러면 애송시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대표시는 우리 한국 시사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문학사적 업적이 크다 이런 성취도가 있을 때 그런 시인들을 10명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대표자가 그리고 애송시라는 것은 문학적 성취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입에 쉽게 올리고 외울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애송시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는 다 담을 수 있어요. 이건 도표와 다른 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옆에 조그만 글씨로 달아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시들을 한 번씩 쭉 다는 못하지만 지면도 많이 좁아서 이거를 다 집어넣느라고 뭐 어떤 거는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익혀왔던 진달래꽃, 아까 어떤 분도 진달래꽃이나 애송시다 이렇게 했는데 진달래꽃은 이 김소월 시인의 그 대표적인 시인데요. 그래서 그 진달래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셔도 됩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보면 소박하고 향토색이 짙은 그런 서정을 민요적 가락과 반복적 운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표현한 점이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이것은 그 개벽이 1922년도에 개벽에 있던 발표된 그런 시인데요. 굉장히 그 이별에 대한 것들을 인과의 이별을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시적인 화자 말하는 사람 그 강인한 의지가 진달래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그래 인과의 이별에 대한 시적인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소월의 경우는 본명이 김정식이고요. 호는 소월이고 또 평북 정주에서 출생을 했어요. 평북 정주라면은 굉장히 여기서 많은 시인들이 나왔는데요. 평북 정주에서 나온 김억이라는 그 시인 안서라고 하는 이분도 정주의 출신이고 오산고보를 나왔고요. 그 들어갔을 때 오산고보에 스승으로 있었고 또 여기서 나중에 또 백석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백석의 경우는 김안서보다는 김안서는 스승으로 있었죠. 서울에서 스승으로 있었고 서울은 백석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먼저 요절했죠. 그렇게 32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못 만났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성지에 기자를 쓸 때 취재차 김억 선생을 만나서 그래서 이분들의 내용을 이제 서울의 내용을 다 달아서 적어놓고 그것을 또 신문에다가 발표하고 잡지에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런 그 평북 정주의 그 오산고보는 그렇게 해서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상제를 중퇴하고 귀국했고 이제 1925년에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을 출간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약간 새로운 민요조를 넣었다. 그래서 7호조를 7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서 7호 이런 7호조를 들어놓고 그거를 항상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금씩 변형을 줘서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탄력을 주는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뭐 내가 싫어져가 떠나려면은 나는 붙잡지 않고 곱게 보내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태도에 또 축복까지 해요. 길 위에 꽃을 뿌려 님이 떠나는 것을 축복해주고 또 가시는 걸음 놓인 그것을 살펴 시려밟고하는 짓밟고의 그 평북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꽃을 밟고 뿌려놓은 꽃을 밟고 가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들어서 그것이 이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존재의 운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다 오리다 여기서 완전히 클라이맥스에 이르는데 여기서는 내가 받아들이는 그 고통의 크기가 나를 죽어도 할 만큼 그러니까 죽는다는 자기를 파괴할 만큼 크다는 거 이런 거를 여기에서 내려서 이것은 율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에 쉽게 오르내리고 우리가 아까 애성시가 그랬죠. 입에 쉽게 올리고 읽을 수 있는 시를 말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면은 리듬이 있어가지고 리듬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자연히 이렇게 입에 배는 이런 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시. 그래서 1920년대는 이렇게 한영훈이나 김소월의 시가 이렇게 많이 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김소월은 이렇게 노래하는 시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한영훈의 시가 있죠. 한영훈의 시 같은 경우는 님의 침묵은 이와 조금 그 형태가 틀리죠. 그래서 리듬이나 정서하고 김소월의 시하고는 많이 대조가 되는데 이 님의 침묵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일조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말하는 시, 이야기하는 시. 그런데 김소월 같은 경우는 노래하는 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형태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이별이나 이런 걸 다르더라도 한영훈의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인과 이별을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고, 그리고 민요조 리듬이 7.5조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새로운 정형시를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떤 율적 형식에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되는, 자유롭게 개방된 거. 그래서 산문적 진술을 시에 활용한다. 내가 말하는 거를 다 자신이 그 내용의 깊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말하는 형식으로 해줬고요. 지금 임의 침묵 같은 경우는 부재하는 님, 이거를 이제 한국이라는 것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나라를 잃은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재하는 님을 민족적인 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꼭 이것만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하면 또 이제 한영훈 시인의 경우는 한학을 공부했지만은 한글로 시창작을 했어요. 그리고 김소월은 일본 유학을 갔다 왔지만 일본 문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문학인들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와서 굉장히 인재들이 많았지만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왔어도 일본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다른 우리 영문학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일본 글로 문학을 하진 않았다는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영훈 시인은 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실질적인 그런 대표로 참여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26년에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20년대, 1920년도에 활동하던 그런 시인 김소월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님의 침묵 시집에 실린 그 88편 중에 첫 번째 시곡 효제시라 했던 만큼 본인이 굉장히 아끼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은 절대자도 될 수 있고 조국도 될 수 있고 연인도 될 수 있고 이런 많은 그 논의가 있어 왔죠. 그래서 님의 침묵을 열면 첫 페이지에 본인이 군말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기룬 것이 다 님, 그러니까 그리운 것이 다 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해서 본인이 너무 이것을 민족적인 거에만 이렇게 얽히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군말이라고 해가지고 앞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만의 설정은 아무래도 민족과 조국이죠. 절대자와 자연의 진리 등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건데 이런 것이 시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족 정신을 발휘하는 거라고 대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실정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넓게 범위를 잡아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래서 참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자기 독백체 그리고 경험체를 하면서 굉장히 진지함을 이렇게 고취시켰죠. 그 다음에 서정주 시인으로 가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미당이고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고 또 이분은
1936년도에 당선이 등단을 했죠. 그러니까 1930년도 활동하던 시인이죠. 그래서 이 1930년도에 하던 이 미당에서는 미당의 시는 초기에는 강렬한 생명력을 추구했지만 1960년대 이후로는 동양적 전통의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동천, 우리가 아까 좀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동천이 대표시로 있었고, 또 그 외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올라와서 여러 명들이 여러 가지의 시를 올려놨을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국화 옆에서 무등을 타며 또 화사, 신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표현 기법으로는 이분은 동양적인 우울을 담아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질맞의 신화 같은 거는 신화를 가지고 그거를 들어오던 구전되던 그런 신화를 가지고 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질맞의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부 같은 건 참 재미있는 시인데, 그 시에서는 이제 어린 남자가 어릴 때 이제 나이 많은 분들과 결혼하잖아요, 여자분들. 그런데 여자분하고 결혼했을 때 그분이 이제 기민머리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방에 앉아있는데, 이 아기, 그러니까 어린 신랑이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다가 문지방에 뭐가 옷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이렇게 딱 걸려서 못 나가게 하니까 본인은 이 여자가 뭉큼하게 그대로 못 참고 이걸 자기를 막 유혹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고서는 화장실에 가서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그대로 그 신방에 그대로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어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들러보니까 거기서 그대로 그 다홍치마, 그 연두색 저고리 그대로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자기가 이렇게 만지니까 다 제가 다홍제가 그 초록제가 다 이렇게 쓰러져 내리는 그러한 장면, 그 신화를 들어왔던 것들을 그걸 시로 적은 그런 신부라는 시도 재미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동천이란 시는 짧은 한 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단연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짧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다가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천.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에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가네. 자, 여기서 동천은 겨울 하늘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동양의 그 수묵화 이런 걸 보는 것 같죠. 아주 능선이 보이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게 보이고, 또 고운 눈썹, 님의 고운 눈썹이 초승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미지가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다 보이는데, 여기서 또 깊이 그 내용이 조금 외워봐도 금방 외워지는 단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고도의 상징적 수법을 통해서 아주 팽팽한 시적 긴장감과 함축성을 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술해 나간 것이 굉장히 최고도의 그런 그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저희들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 지금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시인이 간직했던 거.
그리움이 님의 고운 눈썹에 맺히고 또 그것이 초생달이 되고 또 춥고 차가운 겨울의 밤하늘에 투여되어 하늘을 날던 새 한 마리가 그 싸늘한 아름다움을 범치 못하고 피해가는 그런 신비로운 조음을 이루는 마음의 그림, 그 마음의 그림을 이렇게 한 폭의 동양화 그 수묵화 같은 그런 수법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그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대표라고 뽑아주는 그런 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화옆에서도 덜어는 많이들 애송하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익히 많이 얻은 그런 국화옆에서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자화상 같은 경우는 이분의 그 자라온 배경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적었는데 굉장히 시가 맛깔스럽게 나가는 그런 사투리도 어떨 때는 뭐 그대로 집어넣어서 굉장히 맛깔스럽게 시를 쓰는 게 있고 또 여기 자화상에서는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내놨어요.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치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다. 어제는 달을 뜨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 아들 가보년이라 거기 없어요. 자료는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신 돌아오지 않는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수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그리고 제 굉장히 유명한 한 줄의 그 문맥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니까 파라리면 10분의 8은 자기를 키운 거는 바람이라고. 그래서 이 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는 성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자화상은 그 아버지가 인천 김성수 씨의 집에서 그 머슴으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애비는 종이었다 하면서 이렇게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자화상을 이렇게 실어 적어놓은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정주 시인을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지용 시인을 하는데 정지용 시인은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고요. 제가 10년 전인가 충북 한국에 나갔을 때 어디 가고 싶냐 해서 우리 큰올케한테 그 충북 옥천에 있는 그 정지용 문학관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래도 운전을 많이 해서 가야 되는데 저를 데려가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온 도시가 정지용의 시로 뒤덮였어요. 우체국은 우체국 시가 또 뭐 가게는 가게 시가 또 뭐 자연이 있는 데는 자연의 시가 온 데가 사방이 시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생가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하는 그 실개천이 앞에 있긴 한데 그 실개천을 본인이 그거를 그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또 안에 이제 그 생가도 다 꾸며놓고 문학관도 해놓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뭐 문학관 지자체로 이렇게 해나가니까 문학관을 각 지방마다 다 해놔서 가볼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지용은 이 해금 조치가 되기 1988년 해금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월북 시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알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그래서 정지용 하면은 그 마을에서는 입도 못 내 말도 못하게 하고 쉬쉬하고 그렇게 그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도 거기서 살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모르고 지냈던 그런 시인이고 덮어주었던 그런 시인인데 이제 그 1988년 해금 조치 이후로 정지용 시인이라든가 또 시인이라든가 또 백석 시인, 김기림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 사람들이 특히 정지용 시인은 그 노래를 박인수 교수하고 이동원 가수가 같이
듀엣을 하는 그 노래가 향수라는 그 노래가 히트하면서 그 시에 대해서 그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견하게 됐던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은 한국 전쟁 중에 납북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분이 문학사에 미쳤던 그런 것과 또 시를 남겨줬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근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래서 정주영이 나온 곳에 또 윤동주도 또 이제 가게 되고 정주영 시인으로 인해 가지고 청록파 시인들이 다 등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줬던 아주 우리 그 1920년대 때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 시인이고요. 우리나라 그 문학사에 있어서 많은 그 초창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후학들을 이끌어줬던 그런 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향수를 사람들은 다 향수를 아는데 또 좋은 시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유리창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유리창을 볼 것 같으면은 유리창은 그 본인의 자신의 정기적인 그런 스토리를 넣어서 정주현 시인이 어린 아이들을 잃고 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인데요. 그래서 유리창은 이게 투명해서 안과 밖이 소통되거나 또 단단함으로 안과 밖이 다 차단되는데 그 보이긴 투명하긴 하지만은 차단이 되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차단되는 이런 것들 이것로 통해서 상실감과 황홀감과 이런 양가적 심리 두 가지의 그런 심리를 잘 표현했고 또 이제 밤과 별 밤이면서도 별이라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어둠과 밝음을 외로움과 황홀함과 또 구제와 현존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이미지를 잘 이렇게 해나간 그런 유리창은 유리창은 그러한 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애송시를 이제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 제가 너무 시들이 길고 이렇게 해서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유리창을 소개해드리고요. 거기에 보면은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런 내용이 맨 끝에 나오는데 이게 어린 아들이 폐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서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이렇게 했고 화자가 이렇게 니는 산새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자가 그려하는 그런 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향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향수에서 넓은 들 동쪽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하고 또 지라로의 제가 씹어지면서 늙으신 아버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하고 이제 그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쏘나사를 찾으러 풀숲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리고 또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요 이런 것들이 다 후렴처럼 이렇게 돼서 어떤 한 장면이 스크린이 착착 처리되어 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들 그런 것들을 쭉 내거고 두 번째는 이제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추억이 쭉 나오고요. 지라로의 새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칠이야. 그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숲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유년 시절의 그 추억 그런 걸 해주고 또 전설바다 춤추는 밤물결 같은 여기에서 어린 누이와 긴 머리 같은 어린 누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은 아내가 이렇게 해서 누이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들어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이렇게 해서 이 그 각 장면마다 본인이 묘사하고 기억하는 거, 그리워하는 거, 추억 이런 것들 다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가족들이 그렇게 단란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은 또 백석, 옆에 백석이 나오죠. 백석 같은 경우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에서 보면은 거기도 계속 눈이 푹푹 내리고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보면 눈이 푹푹 내린다. 눈이 푹푹은 밟힐 때 푹푹인데 이거는 이 작자가 푹푹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푹푹 그 눈을 밟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연상을 하면서 그런데 젖어서 그런지 푹푹이라는 것을 많이 써서 눈을 푹푹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뭐 이러면서 나는 쓸쓸히 앉아서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면 생각하는데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그리고 오늘 밤은 이렇게 눈이 푹 쌓이는 밤에는 나와 나타샤와 나타샤는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산골에 가서 출출이 오짓는 그 깊은 산골에 가서 마가리에 살자.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는 그 아름다운 그 나타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올 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벌써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이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에게 지는 게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또 눈이 푹푹 내리고 계속 한 장면마다 스크린처럼 눈이 푹푹 내리고 그리고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아름다운 나타샤가 이제 나를 사랑해서 또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오늘 밤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가지고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그 처음에는 그걸 넣었는데 그게 읽기는 좋고 애송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막 낭송하는데 봐도 이런 시를 많이 낭송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많이 오르내리고 대표시라고 이 그 백석이 마지막으로 월북한 게 아니라 그 정조가치이기 때문에 만주에 살다가 만주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자기 고향을 찾아서 고향에서 그냥 형제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 고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는 월북으로 이렇게 쳤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남겨놓은 마지막으로 쓴 시라서 근데 이것처럼 아름다운 시가 없다고 시인들마다 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시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남신의 주 유동 박씨 봉방 이렇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이게 백석이란 시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백석이라고 아냐 그랬더니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백석은 그 옛날에 시는 있는데도 그 시가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참 그 잃어버린 한 시간이 해방 이후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이유로 잃어버렸던 그 많은 시간들이 참 안타깝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백석의 시도 이 정주용처럼 그런 이렇게 무슨 스크린처럼 딱딱 잘라가서 만드는 이런 시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글은 여기에 그곳에 있는 향토색이 짙은
그곳에 평안도의 그 방언을 그대로 살려줬다는 것과 또 음식도 뭐 많이 그대로 시에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총칼을 가지고 애국을 하지만은 또 이렇게 문인들은 시를 적어서 또 시를 적어서 뭐 민족적인 시를 하면 그게 다 폐간돼야 되고 잡지도 낼 수 없고 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민족성이 있는 그런 시를 쓰자 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고유한 향토색 있는 그리고 자기의 그 고유한 평안도 정주 또 평안도에 쓰던 그런 방언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를 백석의 시를 볼 때는 단지 시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문화적인 유산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에는 남신의 주 유동 박씨 봉방 있는데 남신의 주 여긴 장소 주 남신의 주 도시를 말하죠. 유동에 있는 유동에 사는 박씨봉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이제 뭐 그 집에서 썼다는 거를 남겨둔 거죠. 남신의 이제 유동에 있는 박씨봉이라는 그 사람 집에서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이 시는 조금 긴데요. 근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성의 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남신의 남신의 주 유동 박씨 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고 담겨오면 그것을 안고 손을 재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굵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과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뜨거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그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끄는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 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을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창문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옆에서 바위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기 나무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네. 좀 읽기가 힘들죠. 그렇게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현대어로 한 거는 좀 읽기가 쉬운데 그 사투리 들어간 거 읽을 때는 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힘들고 또 조사가 은는 다자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사랑은 하고 왜 은이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이다 뭐 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보던 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에서 그러니까 좀 낯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면은 굉장히 그 이야기가 정겹게 들어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목수집에 한 돗자리를 이렇게 깐 방에 들어와서 새빵살이를 주인을 붙였다는 새빵살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습한 냄새가 나고 춥고 느긋한 방에서 무기력하게 돼가지고 제 위에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위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면서 시간을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잘생기고 너무나 모던 보이고 그 신발도 반짝반짝하게 항상 멋있게 그 옷도 양복을 제일 멋있는 양복을 입고 일본에서 유학도 해갖고 왔고 러시아를 너무 잘해서 번역 같은 거 통역 이런 거 많이 했고 영어도 굉장히 잘했고 이런 수재였는데 시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 안에서 등극을 하면서 또 이제 만주에 가 있을 때는 또 이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뭐 벽을 바라보면서 한다든가 뭐 또 어떤 시는 흰 바람벽이 있어 이것도 외우기가 좋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경우도 정주영이 이렇게 시간별로 쭉쭉 나오면서 또 이렇게 다른 스크린을 보여주듯이 흰 바람벽이 그런 식으로 또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적다란 그 방에 흰 바람벽에 여기 어쩐지 쓸쓸한 것들만 오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흰 바람벽에 이제 15촉의 그 어두운 전등 때문에 내가 나의 그 지친 몸을 누이고 있고 또 거기 그러면서 또 아주 따뜻한 달디단 그 감주를 하나 먹고 싶다는 한 개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에 헤매이는 자신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 어인 일인가 하면서 이제 장면을 딱 바꿔오면서 아주 그 심파쪽 같은 그런 것도 좀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게 어인 일인가 거기에 흰 벽을 이렇게 일하고 와서 이렇게 방해를 보니까 흰 바람벽에 어두운데 15촉이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쭉 시인의 눈에는 그 벽이 스크린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가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또 그것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흰 바람벽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어머니 늙으신 근데 그 늙은 어머니 앞에 꼭 가난한이 들어가요. 본인을 말할 때도 항상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렇게 지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지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른 것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만 다 있다면 그 사람은 쓰러졌을 텐데, 거기에 높고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 높은 시인이 되게 지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쭉 한 장면이 갈 때 또 이건 또 웬일인가, 그리고 또 나가서 그다음에 내 어여쁜 여인이 있는데, 그 어여쁜 여인이 저기 남편하고 그 어디 먼데 그 나지막한 그 바닷가 앞에서 나지막한 집에서 또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대구국을 끓여 먹고 있다고. 그리고 언제 벌써 어린 것도 생겨가지고 옆에 끼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는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장면이 또 바뀌면서 이제 글자가 자기를 막 뭐라고 자기한테 글자를 쓰는 그 글동에 배우게 나타나고, 또 이제 이건 또 어쩐 일인가 울력을 하면서 나를 눈짓을 하면서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해놨던 거, 이런 것이 아까 그 정지용 시와도 비슷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속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 정지용의 향수 같은 경우에도 얼룩배기 황소가 나오죠. 근데 얼룩배기 황소면 우리가 젖소를 생각하는데 젖소가 아니고 칙소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 민족 그 한국의 그 향토적인 그런 그 황소라고 그러네요. 그 검은스레하고 짙은 갈색 무늬를 지니는 황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토속적인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 썼으면 모를 텐데 이렇게 하고 해설피 금빛이 해설피 이렇게 하는데, 해설피 하면서 그 노래할 때도 이게 참 그냥 불렀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해가 질 무렵 이런 것들, 또 다른 학자는 다른 말을 하는데 해가 질 무렵이 제 말 모아져서 이렇게 해가 질 무렵 말해주고, 또 뭐 함추름 화살을 이렇게 던져놨는데 그 화살을 막 찾으러 숲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숲에 물이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곱다. 그래서 함추름하다. 오히려 자기가 막 찾으러 다니다 오히려 자기 옷에 막 물기 같은 것이 젖어서 이렇게 되는, 풀숲에 숨어버린 화살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슬에 흠뻑 젖어버린 것들을 이렇게 아주 멋있는 순 우리말을 가지고 사용해서 아름답게 그려낸 것. 또 백석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지면이 허락돼서는 다 이거를 카피를 해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3장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그게 많아서 그것도 2단어로만 나눠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 실린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음에 이런 것이 나면 백석이 씨는 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런 것도 있고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거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박 이게 뭔 줄 알아?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 시인들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그렇게 해서 참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 높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이 백석이라는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었어요. 네, 윤동주 시인은 백석의 사슴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왔다는 걸 듣고 자기가 책방에 사러 갔는데 이미 다 팔리고 없어가지고 백부 한정본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방에 가가지고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그걸 다 이제 베껴 쓰고 며칠을 가서 베껴 쓰고 해가지고 자기가 베껴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백석을 좋아했고 또 그 시를 열심히 읽고 그랬던 것들이 우리한테 전해져 왔는데요. 이런 것들뿐이 아니라 또 그 시대에 이 너무 모던 포에는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여자 시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노천명, 최정희, 뭐 모윤숙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사슴이 올라왔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슴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할 정도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사랑 이야기도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자야를 위해서 쓴 거라. 그래서 그 자야라는 분이 그 길상사 그 스님한테 그 기상사를 넘겨서 그 대원각이라는 큰 요정이 있는데요. 그 요정을 그때 1,100억 원이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일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상사에 기증을 한 정도로 그렇게 자야하고 특별한 그런 그 사람을 위해서 썼다. 그런데 그 나와 나타샤 그 시를 또 최정희 시인한테도 보내가지고 이 사람만의 시는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백석의 시 한 편만도 못한다 그 정도로 백석을 아끼고 사랑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통영처녀 그 박경련이라는 첫사랑은 친구의 배신으로 해가지고 친구한테 뺏기고 그 통영을 그쪽을 그 사랑을 해서 통영을 여러 번 가서 통영에 관한 시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도 많은데 그때 시대의 상황이 그래서 정말 아깝게 월북 남북 시인 해금 조치가 되고 또 북에서도 숙청당해가지고 그런 그 시가 그 사회 조직에 맞지 않으니까 숙청당해가지고 또 그 고생을 하다가 1995년도 84세로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추정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신의 주유동 박씨 봉방이 그 백석이 마지막 그 지은 그런 시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몇 시까지 하죠? 한 번 더 해야 돼. 네? 예술. 8시까지 하죠.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할까요? 그럼 김소월하고 백석이라는 영화성이 아까 저 있었죠. 오상고고. 근데 김소월 하면 소월이 그 헌데 김정식. 근데 소월이 하얀 달. 저도 한문을 잘 몰랐어요. 근데 소가 하얀 달이 소월. 그리고 백석은 하얀 돌. 그래서 일본의 그 백석이 좋아하는 뭐 시인을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다는 석을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얀 두 사람의 시에 이렇게 백석의 소월을 말할 때나 뭐 이런 시 안에 하얀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소월하고 백석을 그러면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취재하면서 김억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그 모든 자료 항상 소월 선생은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노트를 끼고 다니면서 습작을 막 했대요. 습작을 하고 다니면서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메모도 해놓고 그런 거를 김억 선생님한테 맡겨놨어요. 그래서 김억 선생이 그 소월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거를 모아서 소월 시초라고 해서 시집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시집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그 백석이 취재로 왔어요. 여성지에 기자를 쓰니까 취재로 와서 소월의 생애라는 거를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그 소월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걸 보고서 하라고 이렇게 빌려줘서 거기에 대한 평소에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소월에 대해서 충분히 독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데 김소월의 시는 노래하는 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백석은 우리가 이야기한 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시예요. 말하는 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 또 앞에 이야기를 했던 시가 있죠. 한영운의 님의 침묵.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묘사를 많이 해서 묘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식으로 한 거고 한영운의 님의 침묵은 묘사보다는 진술,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백석은 의도적으로 리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띄어쓰기도 막 붙여서 해가 띄어쓰기 안 하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김소월은 정만식 교장이 그때 들어갔을 때 교장했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민족적인 의식이 그 학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도 다 전해 내려져 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풀, 김수영, 그리고 김춘수의 꽃, 이거는 시인들이 제일 애송한다고 꽂았던 그런 시인데, 김수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백석과 마찬가지로 계속 애송하는 사람들 젊은 층에서 많이 불러오고, 이 김수영 같은 경우는 시대 상황이 조금 틀려져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달래꽃을 쓸 때는 20년도니까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또 많은 탄압이 오고 그러한 상황에서 억압된 가운데 썼기 때문에 그런 서정적인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김수영 전직 같은 1960년대 군사 독재 시대, 거기서 이제 그 많은 또 학생들과 또 여기에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투쟁이 있죠. 그래서 김수영 시 작품 중에서 이 풀이라는 것은 김수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꼭 마지막으로 쓴 게 많네요. 기영도 시인도 빈집이라는 게 그거 굉장히 좋은 시인데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쓴 시라고 보고. 그래서 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참 좋은 시예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흘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풀은 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풀, 우리 잘 보면 바람 불면 휙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시인데, 얘 이렇게 불을 부르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금방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제 친구 남편은 문학을 전공했는데 자기는 이 김수영 이 풀을 보고서는 자기 피를, 그러니까 글 쓰는 거를 끊었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시인데, 민중을 말하는 풀, 끈질긴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비를 먹은 동풍이 있어요. 이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군사 독재에 있는 그런 시련을,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근데 드디어 울었다 해서 왜 울었겠어요? 그냥 비가 와서 힘드니까 울었다. 그리고 당하니까 그렇게 울었고요. 날이 흐려서 더운다. 날이 흐려요. 군중이 처한 외적 상황이 아직도 좋지가 않아. 그래서 더 울다가, 더 울다 하면 우는 게 뭐라고 그랬죠? 힘들었다 그랬죠? 더 힘드니까. 그래서 다시 누워버렸어요. 그래 지치니까 누워버렸어요. 더 지쳐서 할 수 있는 것이 눕는 것 뿐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풀이 눕는다. 근데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것을, 적극적인 것을 말하고, 날이 또 여전히 흐려요. 아직 희망은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계속 시대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일어나고 늦게 오르면 먼저 웃고, 이런 건 민중이 가진 그 긍정적인 힘, 이런 것들 말이죠. 그 풀의 그 주체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하지만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다.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김춘수 씨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하는 거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맨 밑에 보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고 배웠죠. 근데 의미가 되고 싶다를 눈짓으로 바꾸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리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걸 원래 처음에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는데 이 순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눈짓이 되고 싶다 해서 눈짓이 되고 싶다는 것을 바꾸고 나니까 위에는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개체적인 그런 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몸짓과 눈짓과 이게 딱 맞죠. 근데 몸짓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뭐 아무 관계성이 없는 그런 몸짓을 보는 건데 눈짓은 나를 아는 나에만 해주는 그런 눈짓이니까 특별한 그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이분이 그것만 가지고 이게 바꾼 게 아니라 김신수는 무의미 시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의미 시인이라고 하면서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요거를 이제 다시 의미를 대신해서 눈짓으로 해서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의미였는데 왜 이거지 하는 분들은 이제 요걸 들으시면은 확실하게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춘수 씨는 그렇게 하고 이상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시예요. 우리가 지금 노래하는 시, 이야기하는 시, 또 눈으로 보는 시. 이거는 이 도표를 가지고 위에서 오감도는 조감도하고 새가 이렇게 새 조자를 안에 가운데 그 금을 하나 빼서 오감도를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제가 내려다보는 형식을 그렇게 해서 오감도라고 한 거.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죠. 그거를 숫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특별한 건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만 해도 이 시인 한 명의 한 강의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거울은 우리가 들어왔던 거죠. 거울 속에는 거울은 거꾸로 된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실었으니까 아주 특별해 보이고 이런 현실, 그 초현실적인 계열의 모더니즘 시인 이 식품은 지금도 앞서 나가고 지금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인이고 여기는 이상 시인은 따로 도표를 기호를 보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윤동주 씨는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이거는 너무나 유명하고 모두 다 애청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 박목월 같은 경우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려서 이것도 나그네도 참 저희 그 스승이었는데 굉장히 짧으면서도 항상 한국 사람들을 그 서정을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날 구름 볼 때마다 이런 시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도 이 친구와 조지훈이라는 친구와 서로 화답을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화답하고 이러다가 이 시가 생성이 됐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그 경주에 사는 조지훈이 경주에 사는 박목우를 만나러 가요. 그럼 만나러 가서 거기서 둘이 헤어를 처음으로 보는데 너무나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잘 되고 케미가 맞다고 그러죠. 그렇게 문학적인 케미가 맞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밤새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리고 일주일을 같이 지내다가 헤어져서 또 이제 편지를 쓰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조지훈은 완화삼을 쓰고 박목원은 나그네를 해서 같은 종류의 시를 가지고 그걸 썼는데 길은 남도 300리가 나오는데 조지훈은 700리라고 했어요. 그걸 300리로 하면서 이 300리라는 것은 피지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 마음의 거리 그 거리를 이렇게 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가 처음에는 그 조지훈의 그 이름을 대고 완화삼에서 이렇게 한 걸 붙여줬고 이것도 조지훈은 박목월의 그 이름을 붙여서 보궐에게 이렇게 해서 서로 편지를 오가고 하면서 이렇게 시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김옥과 소월에도 마찬가지예요. 김옥이라는 그 스승이 항상 소월이 가지고 오면은 그걸 다 봐주고 첨사 간다고 해서 빼건 빼고 이제 뭐 넣을 건 넣고 이래가 시를 막 자기는 말은 막 바꿔놓고 이렇게 됐는데 김소월의 그 스승이 어느 날 발표한 시가 못 잊어 그 시가 너무나 비슷한 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시냐 뭐 그렇게 해서 말과 이세 누구 거를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누구 거를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가고 했어요. 그래서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 한 세상 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시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적은 것만 이렇게 좀 다르게 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서로 친구끼리 뭐 편지를 주고 받거니 시로 화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시를 만들어 가서 완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는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시는 카피를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용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또 부제를 다 달아서 조지훈에 대한 거를 했고 완화섬에서 온 거다 밝혔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가 나와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이걸 괜히 했나 했어요. 10명을 하려 1명만 하면 되는데 10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뭐 얼마만큼 깊이 나가야 되는지 뭐 잘 모르고 하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강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멋있게 낭송해 보시고 그러면서 좀 이 시간이라도 그리고 또 오늘 하루라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겠어요. 제가 뜻을 모르는 게 있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천의 서정수 씨의 두 번째 주에 네. 준밤 할 때 주문에 남을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잘하세요. 예. 질문이라는 건 천밤이에요. 천. 하늘천? 예. 무슨 말이에요? 하늘천이 아니고 천개. 천개의 밤. 천개의 밤. 이게 감사합니다. 하루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님의 고운인섭이 이게 초승달 같다고 그러죠. 이게 지나가면서 첫 번의 밤이 지나면서 이게 초승달 같은 이 님의 고운인섭이 초승달이 또 보름달까지 이렇게 여러 날이 이렇게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 운해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이게 짧은 단연으로 된 것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하는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예. 우주의 그런 변화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천개의 밤이라고 번역합니까? 천의 밤. 예. 예. 저 질문 네. 의문 하나만 할게요. 다음 여자들의 시는 없나요? 여자들의 시요. 예, 있죠. 여류 시인들 여류시인들도 여기는 있죠. 안 들어갔네요. 예. 그 당시는 여류시인들이 최정인, 무윤숙, 사슴을지은, 노천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김남조 이렇게 내려가고 요즘은 이제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네. 좀 시대적으로 남성이 이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문학을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더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또 메시지 뒤에 이렇게 노트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우리가 문학 수업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우리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그 한국 시인을 찾아서 지금 10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우리 정미세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시집책. 내가 이거는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 시를 한번 좀 읊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 중에 한 분이 좀 나오셔서 우리 선생님 시 너무 좋아요. 한번 지금 한 몇 개 있죠? 있는데 어느 한 분 좀 나와서 읽어주실 수 있는 분? 다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어떤 걸 읽을까요? 제 거리의 몽상? 아니요. 그러면 맞췄어요. 여기 이거 선생님이 책 한 권 저 주셨는데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소개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떤 책 읽을까요? 좋은 거 아니죠? 아버지 시 있잖아요. 아버지 나오시. 아버지 얘기.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제목을 모르는데 그거 되게 좋은데. 지금 이 책의 제목이 거리의 몽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볼까요? 이거 거리 몽상일까요? 하나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 그냥 네. 꽃 이야기 하세요. 뭐 사람들 좋아하시는. 이사 나갔던 근데 되게 재밌는 좋은. 제 첫 번째는 산수유. 들어주세요, 여러분. 산수유 정미세. 오는 봄비는 산수유가 하늘을 노랗게 덮은 그 집에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를 만나고 싶다. 지붕에 낙소지는 소리에 봄이 철들어가면 흙으로 비친 담벼락에 젖은 얼굴 기댈 줄도 알겠지. 한편 구석에 치워놓은 경운기처럼 꿈쩍도 않는 너의 존재도 기억하겠지. 불쏘시개로 남겨둔 장작더미로 불로 지고 싶은 사랑도 한켜 쌓고 노란 분가로 얼굴에 덮어 쓴 채 깨끗이 달인 옷 여미고 나선 길. 추억처럼 밝히는 하얀 그림자. 오는 봄에 모내기가 끝나고 아카시꽃 떨어질 무렵 그 집에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를 만나면 설레는 담벼락에 만발하고 기지개 펴는 꽃망울들, 가깝고도 먼 이웃이 하늘까지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겠지.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막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그 막 문예법이 뭐고 뭐 이게 기승전결이 뭐고 대조법이 뭐고 막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쓰시면은 굉장히 우리 삶이 덜 영택해지고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선생님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다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앞으로도 이런 활동 계속 해주시고 우리들 좀 어떻게 시를 쓰는 법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말씀하시고 이런 강좌 계속 있었으면 좋겠대요. 저희가 계속 선생님 러브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3월 강좌는 뭐냐면요. 미나 우리 원래 있는 미나 성기순 그 미나협회 회장님이 나오셔서 미나를 해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보내줬는데 가장 한국적인 그림, 우리 민족의 얼가멋, 그리고 미의식 가장 잘 드러나고 서민들의 꿈과 영원한 해악 잘 드러나서 있는 그림을 미나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나를 그리는 법, 미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3월달 문화의 강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3월달에 뵙겠습니다.